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당신과 나누는 이야기, 대화의 희열, 사는 게 정답이 있으려나입니다. 지은이 아이유, 주수미회, KBS 대화의 희열, 출판사 포르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오던 삶의 방식, 행동, 가치관, 그리고 상식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간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있던 어떤 가치관은 사장되고 또 어떤 소수의 주장이 재조명되기도 한다. 급류의 방향을 쫓다 보면 이전부터 묵묵히 제 갈 길을 걷고 있던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해오던 사람. 김숙은 모두가 가슴속에 담고서도 내뱉지 못했던 한마디를 툭 털어내며 우리 사회의 당연한 것들이 알고 보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게 한다. 때로는 까칠한 듯 모난 말도 김숙이라는 프리즘을 거치면 공감과 통쾌함이 되어 꽂힌다. 사회적 관념을 깨고 아무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세계를 견고히 지키며 대세 중에 대세가 된 김숙을 만났다. 함부로 하는 고민 상담. 누군가 10년째 붙잡고 시도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좀처럼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아 고민이라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주변의 반대에 굴하지 말고 하나의 목표를 붙들고 끝까지 노력하라는 막연한 긍정의 응원이 언제나 정답일 수 있을까? 현실의 벽에 막혀서 고민할 때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게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떨 땐 그냥 때려치워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노력하면 언젠가 무조건 해낼 수 있다고.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을 보태는 건 너무 쉬운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때로는 그 정도면 충분히 했다고. 그만둬도 괜찮다는 말이 용기를 줄 때도 있다. 팟캐스트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은 정답처럼 보이는 말 대신 때로는 단순하게, 때로는 맵고 쓰더라도 현실적인 솔루션으로 명쾌한 상담을 해준다. 김숙의 부캐 에레나 선생님은 사소하고 때론 무거운 청취자들의 고민에 대해 오래 생각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시원시원한 답을 내놓는다. 이를테면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데 후식을 못 끊겠어요. 어떡하죠? 라는 질문에 후식 참는 법? 본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어 라고 호쾌한 해결책을 알려주는 식이다. 언니, 남자친구랑 3년을 만났는데 하는 연애 상담에는 나한테 연애 얘기하지 마. 이런 건 최하정 씨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하고 상담을 종료해버린다. 다른 매체처럼 사랑하세요, 화해하세요 하고 무작정 힘을 북돋는 응원은 좀처럼 하지 않는다. 비밀보장은 송은이와 김숙이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시작했다는 팟캐스트다. 자체적인 채널을 만들어 방송에서 못하는 것들을 해보자는 생각이었다. 처음엔 자신들도 이게 될까? 하고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팟캐스트 순위 최상위권에 올랐을 뿐 아니라 어느덧 콘텐츠를 확장해 나가며 컨텐츠랩 비보라는 회사까지 설립하게 됐다. 에레나 선생님은 짧은 상담 이후에 청취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만한 친분 있는 연예인에게 전화를 걸어 본격적으로 긴 상담에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힐링을 주는 조언보다는 경험자에게서 체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얻는 식이다. 첫 회의 상담 내용이 저는 게이인데
부모님께 언제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이어서 홍석천 씨에게 전화를 했다. 그는 언젠가는 부모님도 이해하고 응원해 주실 거예요. 라는 희망적인 답 대신 본인이 나와 살 수 있는 집부터 구한 뒤에 얘기하세요. 라고 조언했다. 부모님에게 무작정 커밍아웃을 했다가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그때 갈 곳이 없으면 자칫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다는 말이었다. 그이기에 해줄 수 있는 조언, 그리고 비밀 보장이라서 가능한 단도직입적인 상담이다. 공들여 희망을 심어주거나 따뜻하게 감싸주기보다 그동안의 통념에서 벗어나 거침없이 부딪히는 상담. 그런데 그게 왜 이토록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걸까? 비밀 보장의 상담은 무한한 가능성을 될 때까지 붙잡고 노력하라는 식으로 청춘의 근성을 채찍질하지 않는다. 대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일정 영역을 포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점을 솔직하게 알려준다. 이 역시 김숙의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다. 열심히 할 때는 하되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닐 땐 하차할게요의 결정이 필요할 때도 있었다. 예전에 방송을 하다가 다 잘렸어요. 당시 경력에 비해서 제가 출연료를 제일 적게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조금 떨어져서 힘들어지면 제일 먼저 나부터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메인 MC가 재미없어서 그런 건데 내가 시청률에 얼마나 영향을 줬다고 나를 잘라? 그런데 그냥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어요. 물론 나가라는 통보가 오더라도 더 열심히 해볼게요 하고 되는 데까지 버텨볼 수도 있다. 매니저가 3개월만 더 해보도록 부탁하겠다고 나선 적도 있지만 김숙은 그냥 미련 없이 털어냈다. 눈치를 보면서 원치 않는 자리를 유지하는 건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었다. 가진 게 많으면 지켜야 할 것도 많아 가끔은 비굴해져야 할 때도 있는 법이지만 애초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 과감한 선택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방송 일을 오래 하다 보니 비슷한 일이 적지 않았다. 새 프로그램에 합류하게 되어서 미팅도 하고 프로필 촬영 날짜까지 잡았는데 바로 전날 캐스팅이 취소된 적도 허다했다. 데뷔하고 오랜 기간 거의 일이 없었다 보니 쉽게 자르고 무시하고 괄시하는 사람도 많았다. 연예인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김숙만 쏙 빼고 선물을 주거나 섭외를 하며 대놓고 차별하는 사람도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잘 나가는 상황에서 그런 대우를 받는 게 상처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두고두고 상처를 곱씹거나 그들에게 앙심을 품지는 않았다. 괜찮았어요. 나중에 잘 되고 나서 그분들에게 섭외 연락이 왔을 때 시원하게 깠으니까.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해서 나까지 휘둘리며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여겼다. 오히려 내가 먼저 하차할게요 하고 쉽게 뱉어버리는 일종의 여유도 생겼다. 우리 사회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결국 해내는 성공 신화를 추켜 세우고 그런 끈기와 인내심을 일종의 미덕으로 삼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포기하거나 도망치고 싶을 때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실망하곤 한다. 버텨서 살아남으면 훌륭한 것이고 그만두면 실패처럼 여겨지니까. 하지만 무작정 견디고 애쓰는 것이 옳을까? 또 훌륭하지 않으면 내 삶의 가치가 떨어질까? 어쩌면 이 자리가 내 것이 아니다 싶을 때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마음이 오히려 더 다채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만드는지도 모른다. 다른 기회를 만들어내겠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기에 과감히 하차할 수 있는 것이다. 김숙도 20여 년의 공백기 동안 아등바등 끝까지 해내려고 애쓴 적도 많았다.
하지만 노력이 꼭 내 뜻대로 결실을 맺어주지는 않는다.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주변 상황이나 누구의 말 한마디에 상황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 내려놓으니까 승부욕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그만두기도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선택 중 하나다. 꼭 무엇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도 손에 쥔 걸 내가 원할 때 내려놓는 것이라도 괜찮다. 내 선택을 스스로 존중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도 끝끝내 노력하여 성공하는 것만큼이나 소중하다. 김숙은 언제나 김숙이었다. 컨텐츠랩 비보의 이사인 김숙의 명함에는 급스타 김숙이라고 쓰여 있다. 데뷔한 지 20여 년이 넘었는데 점차 예능과 코미디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김숙은 최근 4, 5년 동안은 말 그대로 급스타, TV만 틀면 볼 수 있는 가장 바쁜 스타 중 한 명이 됐다. 오랫동안 예능에서 여성 캐릭터는 주체적인 남성 캐릭터와 달리 다소 수동적이고 한정적인 이미지였다. 김숙은 애초부터 기존의 공식을 따르지 않았다. 여자는 이래야 한다라는 기준을 성큼 벗어나 그러지 않아도 돼 라는 메시지를 거침없고 명쾌하게 드러냈다. 난다김이나 따귀소녀 같은 꽁트 캐릭터가 그랬다. 그러다 예능 트렌드가 리얼리티로 바뀌면서 김숙 본연의 캐릭터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 이런 김숙의 캐릭터가 가장 대중들에게 강렬하게 각인된 건 윤정수 씨와 가상 결혼 프로그램 님과 함께 시즌2에 출연했을 때였다. 가상부부로 결혼 생활을 시작한 김숙은 남자가 조신하니 살림을 잘해야 한다. 남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폐가 망신한다. 그깟 돈이야 내가 벌면 되지 등의 명언을 남기며 성별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거침없이 뒤집었다. 사실 님과 함께 출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전에도 비슷한 프로그램에 제안을 받아 출연자 미팅을 한 적이 있었다. 캐스팅을 하고 포맷을 만들기 위해 제작진이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그 질문이 흔히 말하는 여성스럽고 조신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것들이었다. 요리는 잘하시나요? 남자친구에게 처음 해주는 음식은 뭐라고 싶으세요? 피크닉 데이트를 한다면 당연히 남성이 차를 가져올 것이고 여성은 바구니에 도시락을 담아올 것이라는 당연한 전제에 김숙은 제작진이 수긍할 만한 답변을 내놓을 수가 없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이랑 너무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운전은 내가 해야지 어디 운전대를 남자한테 맡겨? 했죠. 내 차 내가 운전해서 데리러 갈 거예요. 음식은 뭘 싸우는지 한번 봅시다. 결국 캐스팅 연락은 오지 않았다. 딸만 5 중 막내로 태어난 김숙은 어릴 때부터 성 역할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 집에서 자랐다. 주변에서 딸밖에 없어서 어떡해? 라고 할수록 보란듯이 똘똘 뭉치며 뭐든지 직접 해냈다. 실제로 주변에도 남편이 육아를 하고 아내가 일을 하는 등 굳이 결혼에 고정된 성 역할을 구분하지 않는 부부도 많았다. 남자가 살림을 잘할 수도 있고 여자 쪽이 돈을 잘 벌 수도 있는데 각자 잘하는 걸 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김숙에게 당연한 세상은 제작진이 보여주고자 하는 연애의 이상과 겹치지 않았다. 예능에서는 여전히 남성을 내조하는 지고지순한 천생 여자의 모습을 요구했다. 그 일을 하는 제작진에도 일하는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도 그 시대가 그랬다. 그렇게 가상 연애 프로그램과는 인연이 없나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님과 함께에 합류하게 되었다. 윤정수 씨가 먼저 캐스팅이 되어 있었고
원래 그의 파트너로는 다른 출연진이 섭외되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펑크가 나면서 김숙이 대타로 급하게 들어간 것이다. 공석이 생긴 탓에 빠르게 일정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 사전 인터뷰를 통해 컨셉이나 캐릭터를 조율할 시간도 없었다. 당장 4일 뒤에 촬영을 나갈 수 있다면 무조건 오케이였다. 그렇게 얼떨결에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어 김숙은 마음 내키는 대로 솔직한 가상부부 생활을 시작했다. 김숙이 운전, 조립, 목공 등 흔히 남성의 역할로 여겨지던 일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가상 남편인 윤정수 씨가 요리하고 내조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는데 그 모습이 생각지 못하게 큰 인기를 얻었다. 주어진 틀에 박힌 역할을 깨부쉈는데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재미와 공감을 느낀 것이다. 님과 함께해서 보여준 가무장 캐릭터를 시작으로 김숙은 숙크러쉬, 갓숙 등의 별명을 얻었다. 어떤 남자가 이상형이냐는 질문에 집안일 잘하고 조신한 남자가 좋아요 라고 대꾸하는 김숙이 기존 사회에 던진 파장은 무엇이었을까?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공고했던 성 역할, 특히 결혼에서의 역할 전복은 신선하고도 통쾌했다. 성별을 떠나 자신의 성향과 취향에 맞는 삶을 만들고 살아가면 된다는 새로운 역할 모델을 제시한 셈이었다. 꼭대기가 아니어도 되는 삶. 연예인, 특히나 희극인의 특성상 카메라 앞에서 밝고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다 보니 그에 대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도 있지 않을까? 김숙의 멘탈 관리법은 상당히 간단하다. 기본적으로 부담스럽고 압박감이 느껴지는 곳은 그냥 피한다. 특히 여러 출연진이 나와 경쟁하면서 분량을 확보해야 하는 방송은 유독 부담이었다. 겨우 치고 들어간 멘트가 실패하면 그때마다 자존감이 떨어져 힘들었다. 잘할 수 없는 일을 무리해서 아등바등하고 집에 돌아오면 자신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져 다 관두고 싶어져 버렸다.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어떤 모임에서 억지로 춤을 시킨다든가 내키지 않는 일을 강요하면 스트레스를 받느니 아예 가지 않는 쪽을 택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프로그램 고르는 기준이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해도 누구 탓이 아닌 내 몫이에요. 하고 싶어서 했는데 반응이 별로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김숙의 일상을 안전하고 견고하게 지탱해주는 힘은 바로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에 있다. 김숙은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전에도 실용적이지는 않지만 기분 전환을 시켜주는 오르골 소리와 같은 잔잔한 행복의 순간을 좋아했다. 일 끝나고 집에서 맛있는 간식거리를 사 먹거나 좋아하는 영상을 알뜰하게 할인가로 시청하는 별것 아닌 순간들이 스트레스를 싹 풀어줬다. 덕분에 내가 여전히 나일 수 있었다. 다만 소확행이 인기를 끌자 어른으로서 우려하는 마음도 생겼다. 큰 꿈을 꾸기 어려운 현실에 부딪힌 청년들이 작은 행복을 채우는 데 만족하고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게 아닐까. 소소한 행복으로 가능한 한 자주, 많이 행복해져도 좋지만 거기에 몰두하느라 커다란 행복을 놓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제 김숙이 꿈꾸는 미래는 소소하지만 큼직한 테두리로 그의 삶을 아우른다. 제 최종 꿈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만약 돈이 아주 많다면 그만큼 더 행복해질 수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안정은 불행을 줄일 수 있을지언정 완벽한 행복을 지속시켜 주지는 않는다. 대신 내 삶을 내 힘으로 유지할 정도의 경제적 능력은 필요하다.
사실 김숙은 데뷔하던 무렵에 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다. 심지어 20살에 방송 일을 시작하자마자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대출을 받아 빌려준 적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돈을 쓰다 보면 결국 네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돼.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모아놔야 한다는 얘기였다. 그렇지 않아도 하기 싫은 일이 많은데 돈 때문에 그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찔해져 그때부터 적금을 들었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지키는 게 중요했으니까. 요즘은 너무 바빠져서 힘들지 않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거의 20여 년을 공백기로 쉬었으니 지금은 힘든 것보다 재미있고 신기한 마음이 더 크다. 만약 더 이상 재미있지 않다면, 또 더 이상 호기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지금은 현재를 즐기고 싶다. 이렇게 가뿐히 즐길 수 있는 이유는 굳이 정상에 올라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예능에서 MC 자리를 맡게 된 지는 불과 4, 5년밖에 되지 않았다. 게스트로만 21년을 보냈으니 더 욕심이 날 법도 하지만 김숙은 MC를 맡는 것보다는 B급 패널로 방송하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많은 사람이 점점 높은 곳을 원하고 언젠가는 꼭대기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세우지만 김숙이 원하는 삶은 평범하다. 어릴 때부터 1등이 부럽지 않았어요.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좀 부럽기도 했는데 1등을 해서 주목을 받는 사람은 부러웠던 적은 없어요. 분명 그들이 나름대로 지는 무게가 있을 거고 앞에는 아무도 없는데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 부담감을 너무 크게 느끼지 않을까 싶거든요. 햇볕을 바로 받는 나무는 뜨겁지만 나무 그늘은 시원하다. 누군가는 그늘에 선 사람을 보고 빛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햇볕 아래보다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자리인지도 모른다. 그러니 꼭 가장 빛나는 꼭대기에 오르지 않아도 좋다. 일단은 내 마음이 편해야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도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을 테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정답은 없다. 누가 뭐래도 내 삶은 오로지 나만이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설계할 수 있다. 김숙은 이미 그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고 있다. 누가 알아주든 아니든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의 힘. 배철수가 처음으로 팝송을 듣게 된 건 중학교 1학년 때였다. 브라이언 하일랜드의 Sealed with a Kiss를 들었는데 그 아름다운 멜로디에 단숨에 매혹되어 버렸다. 그때 처음으로 가사를 구해서 사전을 찾아가며 구절마다 해석까지 했다. 그 이후로 비틀즈, 톰 존스, 밥 딜런부터 딥퍼플과 레드 제플린까지 들으면서 아, 이게 음악이구나 하고 팝에 푹 빠져들었다. 당시 팝을 들으면서 느꼈던 감정은 동경이나 존경을 넘어 어떤 의미에서는 심지어 숭배에 가까웠다. 현실에 어딜 둘러봐도 가난하고 궁핍했던 시절, 닿지 않을 만큼 먼 곳의 아티스트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상징 같았다. 또 국내에서 락 음악이 금지당했던 시절이라 들을 음악이 없으니 더 팝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기도 했다. 훌륭한 밴드들이 너무 많으니 그 속에 빠져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지금도 그 시절의 노래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추억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때로는 우리를 과거의 어떤 시절로 데려가주고 또 때로는 새로운 세대와 연결해 하나의 물꼬를 트는 힘. 그게 바로 음악이 아닐까.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역대 음악 영화 중에서도 흥행 신기록을 세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퀸의 음악을 다시 찾아 들었다. 퀸과 동시대를 겪은 사람들은 퀸의 음악에서 그 시절에 자신을 돌아봤고, 퀸이 누군지도 몰랐던 세대 역시 영화를 보며 귀에 익은 노래를 속으로 따라 흥얼거렸다. 이 영화의 흥행에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대의 영향도 크게 작용했으리라. 젊은 세대들이 퀸의 음악을 다시 찾아 듣고 라디오의 신청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 우리 사회에 세대 간 단절이 굉장히 심해서 어떻게 손 쓸 수도 없을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음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좋은 거죠. 보헤미안 랩소디를 3대가 같이 보러 가고 그랬대요. 물론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든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시대지만, 신뢰할 수 있는 경험자이자 전문가를 통해 그의 취향이 투영된 세계를 접하고 또 함께 공감할 수 있다는 건 분명 고마운 일이다. 몇십 년간 팝을 듣고 사랑해온 배철수가 좋은 음악을 소개할 때 우리는 세대와 상관없이 그 음악의 좋음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내가 대단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저 내가 하는 일은 젊은이들과 같이 음악을 듣고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들이랑도 서로 음악을 추천해주고 음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도 하죠. 물론 세대 차이가 나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선 아이들이 나를 꼰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음악 이야기만큼은 평등하게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방송을 통해 음악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 청취자들은 음악 캠프와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이를 먹어갔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음악 캠프를 들으며 문화적인 소양이 만들어졌다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문화예술계 곳곳에 현역으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하다.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보람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일이다. 배철수는 언젠가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출연했던 문유석 판사의 말을 늘 되새기고 있다. 두려워하지 않는 힘은 괴물이 된다. 가지고 있는 힘을 두려워하되 동시에 그 힘을 사회에 긍정적으로 발휘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늘 잊지 않으려는 배철수는 그런 어른이다. 오늘도 배철수의 음악 캠프. 90년도에 첫 방송을 시작한 배철수의 음악 캠프는 벌써 30주년을 넘어섰다.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거의 공무원처럼 출퇴근하는 그를 보고 칸트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한다. 일정한 시간에 늘 정확한 일과로 움직이는 탓이다. 30년 동안 지각이나 결석 한 번 한 적이 없다. 1년 중에 며칠은 휴가 기간으로 정해서 관례처럼 스페셜 DJ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 그의 하루 일과는 보통 아침 9시에 시작된다. 토스트와 커피로 간단히 아침을 먹고 밤사이 뉴스를 훑어본 뒤 11시 반쯤에는 벌써 방송국에 도착한다. 방송국 주변에서 동료 PD나 작가들과 점심을 먹고 나면 2시쯤 된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운동과 샤워를 한 뒤 4시부터는 생방송 스튜디오에 도착하는 게 자신만의 원칙이다. 주변에선 왜 이렇게 일찍 오냐고 하는데 음악 선곡을 직접 하기 때문에 2시간을 진행하려면 2시간 전에는 도착해야 한다. 최근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PD가 선곡을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는 디스크자키라는 본분에 맞게 사연을 꼼꼼히 읽고 맥락에 맞는 음악들을 직접 고른다. 스스로의 인터넷 닉네임을 더 라스트 DJ라고 짓기도 했다. 그렇게 음악도 미리 들어보고 사연도 보면서 2시간 동안 그날 방송의 흐름과 음악을 전체적으로 계획하다 보면 금방 생방송 시간이 된다.
6시부터 8시까지 방송을 마치면 곧장 집으로 가서 저녁을 먹는다. 같은 일을 규칙적으로 매일 하다 보면 지치고 지루해질 법도 한데 DJ를 하면서는 오히려 매 순간을 더 행복하게 느끼게 됐다. 나도 좀 신기하다고 할까? 내가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스튜디오에 있는 시간이에요. 너무 행복해. 스튜디오의 오디오 시스템도 좋거든요. 음악 맘껏 듣고 청취자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실없는 농담도 한마디씩 하고 그래서 청취자들이 재밌어 하면 또 기쁘고 지겹지가 않으니까 지금까지 한 거죠, 이걸. 영화 패터슨을 보면 패터슨이라는 버스 운전사가 나온다. 그는 매일 똑같은 코스를 반복해서 돌면서 운전해야 하는 자신의 일을 너무나 사랑한다. 같은 코스를 돌더라도 매번 새로운 승객이 타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걸 슬쩍 엿듣고 저녁이면 집에 가서 맥주 한 잔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에서 차분한 행복을 느낀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반짝이는 틈새를 찾아내고 그걸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더 자주, 더 많은 행복과 마주치기 마련이다. 배철수의 똑같은 하루도 마찬가지다. 늘 같은 일상이지만 새로운 음악과 새로운 사연이 있고 그 안에서 그는 하루하루를 각기 특별하게 만들고 있다. 내 데뷔곡이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잖아. 평생 세상 모르고 살다 보니까 내가 좀 천진난만한 게 있어요. 사실 원래 우리 집안의 걱정거리는 늘 나였거든. 동생은 정말 안정된 직장에 믿을 만한데 늘 제가 문제다. 그런데 내가 동생보다도 더 오래 일하게 될 줄은 몰랐지. 가수는 노래 제목을 따라간다고들 하는데 세상 모르고 산다는 게 철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롭고 행복한 일이 아닐까. 어쩌면 나이에 맞게 주어지는 세상의 편견을 의식하지 않고 늘 새로운 음악을 듣기 때문에 나이를 모르고 여전히 젊게 살 수 있는 것도 같다. 저는 나이가 들어도 우리 문화의 만큼은 사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화에는 돈을 좀 지불해야 하고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누구나 새로운 걸 접할 수 있거든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곡이 이 순간에 가장 완벽한 배경음악이 되어줄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찰나는 때로 한 장의 아름다운 사진으로 박제되어 각자의 마음속에 고요히 스며들곤 한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 흘러나오는 수많은 곡들은 그만큼 수많은 이들에게 닿아 셀 수 없는 각자의 완벽한 순간들을 탄생시켰을 것이다. 그 작고 소중한 순간들을 선물하기 위해 이 시대의 마지막 라디오 스타 배철수는 매일 저녁 6시 라디오 부스에 앉아 오늘의 음악을 소개한다. 세상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20대 대부분을 민주화 운동으로 보내며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괴로운 순간들을 맞닥뜨릴 때가 많았다. 맨손으로 위협과 폭력에 맞서며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있을지 의심을 품게 되는 것도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유시민을 감동시킨 한 사람이 있다. 군법회의에 회부되었을 때였다. 7월 초여름, 10대 명의 수감자들이 총을 든 헌병들에게 둘러싸여 포승줄에 묶인 채 조사받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고 고요한 가운데 멀리서 매미 우는 소리만 들려오는데 갑자기 나비 한 마리가 안으로 들어왔다. 나비는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해서 파닥거리며 유리창에 계속 부딪히고 있었다. 저 나비를 잡아서 밖에 놔줘야 하는데 다들 나비의 날갯짓에 귀를 곤두세우고 있었으나 공포심에 억눌려 숨소리마저 죽인 채 꼼짝하지 못했다.
헌병들이 차검한 총을 들고 지키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아무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일어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분이 턱 일어나더니 천천히 걸어서 창가에 가 나비를 두 손으로 잡고는 다시 천천히 걸어서 밖으로 나비를 놔주고 자리로 또 천천히 돌아와 앉은 거죠. 헌병도 차마 어떻게 못해요. 모두가 멈춰있는 공간에서 그의 움직임은 마치 소설에나 나올 법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누구도 하지 못한 행동을 의연히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용기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유시민은 나중에야 그분이 재정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톨릭 수사님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러자 어쩌면 종교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역시도 종교를 가지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래서 군대 첫 휴가를 나왔을 때 재정원 수사님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분은 수도사라 안 계시고 형님이자 일평생 도시 빈민 생존권 운동을 하셨던 재정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다. 왜 왔느냐고 하기에 두려움을 이기고 싶어서 왔다고 대답했다. 지금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왔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제대하고 또 민주화 운동을 해야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런데 재정원 수사님을 보니 신을 믿으면 그 도움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교회에 나가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재정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대답했다. 신을 믿어도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을 없애겠다는 건 신이 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납득이 안 되어서 되물었다. 그럼 그분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셨고 또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힘든 길을 가십니까?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온 답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두려움은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 견디는 거래요. 신을 믿는 것이 두려움을 견디는데 다소 힘이 되어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안 무서워지는 건 아니라고. 다만 이렇게 두려움을 가진 채로 살아나가는 용기가 있으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두려움을 이기는 묘안을 기대했기에 다소는 실망했으나 결국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행할 때 두려움은 품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당시에 재정원 수사님도 헌병의 총칼 앞에서 두려웠겠으나 살려고 발버둥 치는 나비를 놔주기 위해서 두려움을 무릅쓴 채 그렇게 움직였던 것이다. 그저 해야 한다고 여겼기에 하는 일이었으리라. 지금도 주변을 둘러보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맨몸으로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도 관심이 없고 세상이 바뀌리란 희망은 요원한데도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그들은 왜 아무런 무기도 없이 세상과 부딪히려 하는 것일까? 유시민 역시 총칼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하던 당시 세상이 당장 바뀌리라는 기대를 한 건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때는 철권 통치가 모든 권력을 독점했던 유신 말기였다. 시위한다고 해서 신문에 한 줄 나지도 않고 3분 동안 민주화를 외치면 잡혀가서 징역 3년을 살던 시대다. 맨주먹으로 탱크와 총칼을 앞세운 독재를 이긴다는 건 아무리 낙관적으로 봐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못해요.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 그냥 있으면 너무 못나 보이잖아. 물론 안 해도 되고 누가 억지로 시키지도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쩐지 좀 비겁해 보이더라고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못 이긴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 부조리한 현실을 그냥 외면해야 하나.
그렇게 평생 비참함을 느끼면서 살아야 하나.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세상을 못 바꾸는 걸 알면서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해요. 내가 존엄하게 살기 위해서. 유신 체제 하에 살게 된 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일도 아니다. 우연히 그 시대를 살고 있을 뿐이니 누구에게 주어진 의무 같은 건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살아가면 자신이 비겁하고 비참하다는 감정을 계속 느끼게 될 것 같았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해나가는 것은 괴로웠지만 적어도 그것은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삶이었다. 결과적으로 고생은 많이 했지만 내 삶이 비참하다는 감정은 안 느끼고 살았어요. 그건 꽤 괜찮았어요. 물론 그때 함께 하던 이들이 다 같은 마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기는 게 목적이었던 사람들은 패배를 예감하면 신념을 접고 승기를 잡은 편의 진영으로 넘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유시민은 그 역시 하나의 인생이라 여긴다. 어떤 선택의 단면으로만 누군가의 삶을 재단할 수는 없기에. 다만 나의 존엄을 지키려고 싸운 이들에게는 실패도 괜찮은 것이었다. 성취를 거두면 좋고 실패하더라도 옳은 삶을 살고 있기에 비참하지 않았다. 훌륭하게 살고 싶지 않다. 정치하는 삶은 훌륭하다고 봐요. 작은 허점만 보여도 치명상을 입는 직업이고 승자가 패자를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을 뿐 결국 그와 같은 결과를 야기하죠. 이런 무서운 조건에서 사회적 선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은 그 자체로 훌륭한 일이에요. 반면 지금 나의 삶은 안온한 삶이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삶. 행복한 삶이지만 훌륭한 삶은 아니에요. 그런데 훌륭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저한테 맞는 삶을 살고 싶어요. 유시민은 정치할 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행복이 압도적이기에 정계로 복귀할 생각은 없다고 단언한다. 실제로 지금의 유시민이 정치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거울 속에 보이던 사나운 얼굴은 어느새 사라졌다. 정치할 때는 뭔가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분하고 치열할 때가 많았다. 그때는 살벌한 저격수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작가로서의 평온한 얼굴이 다시 제자리를 잡았다. 글을 쓸 때는 내가 가진 것을 소진하는 동시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채워지는 충만감을 느낄 수 있었다. 정치할 때랑 비교하면 지금이 압도적으로 행복하죠. 씻고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죄책감도 조금 있지만 대신 약간의 변명거리는 있죠. 했잖아, 내 몫은. 각자에게 주어진 에너지의 총량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지난 10년 동안 정치를 한 게 오늘날 이 변명거리를 만드는 과정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살아온 시대와 삶은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각자의 선택을 하며 각자 삶의 의미를 찾아나간다. 내가 가진 에너지의 총량은 어디에 쓰여야 할까?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나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는 타인이나 사회가 아니라 스스로 정해야만 한다. 내 삶을 존엄하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일까? 어떤 선택들이 내 삶을 존엄한 죽음으로 이어지게 할 것인가? 어떤 삶에도 누구에게나 납득 가능한 보편 타당한 의미는 없다.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허무한 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할까라고 달리 생각하면 길지만 짧은 우리의 생에서
각자의 의미를 찾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